안녕하세요. 강남한국학원 중등국어 김보미 정영선입니다. 더운 여름 학교 기말고사를 치르자마자 저희 강남한국학원 모의고사까지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한 학생은 거의 80명에 달하는데요. 1학년은 23명, 2학년은 32명, 3학년은 22명으로 총 77명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열의를 갖고 저희 모의고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영선쌤, 학년마다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학년별 평균 점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61.8점, 2학년은 50.2점, 3학년은 68.6점이었습니다. 평균 점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 속에서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한 친구들의 점수는 몇 점이었나요? 네, 말씀해 드릴게요. 학년별 1등 점수입니다. 1학년은 78.5점, 2학년은 81점, 그리고 3학년은 95.6점으로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년별 시험 총평을 아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먼저 1학년 시험입니다. 중학교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작품과 본문을 위주로 출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낯선 작품들이 덜어 있었고 소답형 문제, 복수정답 문제 등등 고난도 문항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다음은 2학년 총평입니다. 성경yon 중 학생들의 생각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했던 비문학 지문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었고요. 문학 작품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수준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의외로 합리적인 출제 범위였지 말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많이 어렵다고 느꼈던 이유가 낯선 작품을 대할 때의 높은 긴장감과 그리고 지문의 길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총평입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 문학,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유형과 지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문법 문제 같은 경우 공정성을 특히 기하고자 전 학교에서 출제되지 않은 범위를 위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개 학년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와 1등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똑똑했기 때문이지만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지문과 보기에서 충분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답안의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문항 자체를 어렵지 않게 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본인의 점수가 낮은데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해설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학년 국어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장문 쓰기 영역이었습니다. 1번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는 문제였고요.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면서 매체 자료를 제작해야 된대요. 정보 전달의 목적, 설득의 목적, 정서 표현의 목적, 친교의 목적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5번 선지를 쭉 얼핏 보면요.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보기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선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상한 거 딱 하나 보이거든요. 바로 2번입니다. 자,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때 이거 무슨 목적이죠? 그치, 설득의 목적이죠. 상대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호소력이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이제 설득을 할 때 이성적인 설득 전략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 전략이라는 것도 분명 존재해요. 하지만 보기에 근거해야 하는 문제였잖아요. 우리 보기에서 설득하는 글을 쓸 때 매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근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성적인 요소에 집중한 그런 보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부터는 보미쌤께서 설명을 해주시다가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등장을 할 건데요. 보미 선생님께서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얼굴 나오게 영상을 찍지 못하셨고 패드에다가 이렇게 꼼꼼하게 필기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얼굴 보는 것보다는 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무튼 간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뒷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자, 그럼 이번 문제입니다.
서답형 문제로 글 가와 나의 공통된 화제를 이어절로 쓰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글 가와 나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네,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화제는 반복하여 언급이 되고 있지요. 따라서 답은 환경, 띄고 보호 또는 환경, 띄고 오염 그리고 환경, 보호, 붙이고 띄고 실천까지 우리는 답을 맞은 걸로 했습니다. 설마 어절, 음절 아직까지도 헷갈려하는 친구는 없겠지요? 참고로 어절이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바디, 즉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환경 띄고 오염처럼 두 단어가 이 어절이 되도록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객관식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는 신문의 독자 토고란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식체, 즉 높임말을 사용하고 글을 썼어요. 높임말을 사용하여 직장인, 어른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대중교통 이용 강의 등을 통해서 환경보호 실천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나글은 학급 누리집 학급 게시판에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분리수거를 통한 환경 실천을 하길 바라는 어린이의 글입니다. 자, 그럼 이 글들을 토대로 문제의 적절하지 않는 답을 고른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면 가는 격식체를 사용하여 신뢰가 가지만 나는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신뢰가 가지 않는군 이라고 하고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두 글 모두 대상을 고려하여 모두가 볼 수 있는 매체에 글을 썼기 때문에 격식체를 사용한다고 비격식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부터 7번 문제까지 해당되는 지문은 과학 지식을 지니지 않는 일반적 독자를 대상으로 과학과 관련된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근거로 새로운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설득하는 글입니다. 어딘가 많이 익숙한 글이지 않나요? 만약 본인의 학교 교과서가 미래엔 출판사의 교과서라면은 논증 방법을 배울 때 마법사의 물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설득하는 글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을 친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을 분석한 내용을 적절치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기 보겠습니다. 쓰기 맥락은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이 실린 매체 등과 같이 다양한 글쓰기 상황을 말합니다.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설명인지 설득인지 정서 표현인지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예상 독자의 나이와 배경 지식은 어떠한지, 글이 실린 매체는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도 글을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글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죠? 설득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은 알맞는 답안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설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2번 답도 독자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새로 구성되고 있고요. 설득하는 글의 특징인 주장이 뚜렷하고 그것을 뒷받치는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4번은 나문단과 마문단을 보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답은 5번입니다. 과학 또는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여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 글은 과학 지식을 지니지 않는 일반적 독자를 대상으로 과학과 관련된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근거로써 새로운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설득하는 글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쓰기 맥락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다음 글에서 쓰기 맥락을 말한 것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은 4번 문제 풀면서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하는지 벌써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바로 우리가 바로 이전에 풀었던 3번 문제의 보기를 살펴보면 쓰기 맥락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답을 찾았나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매체에 실릴 것인지, 예상되는 독자가 각각 누구인지, 주장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등은 보기에 나와 있어요. 다만 3번에서 문장과 어휘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은 쓰기 맥락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어요. 바로 이어서 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가에서 막가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비문학을 열심히 연습해왔던 친구들이라면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쉽게 찾았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네, 답은 5번입니다. 5번의 마 부분을 보면은 이단자를 멀리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문단을 살펴보면 과학의 도약은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 발전의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직과 사회도 이와 같다. 사회 혁신 동력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심 어린 이단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를 멀리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단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따라서 5번의 내용은 적절치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객관식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가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오 입니다. 그럼 가문단을 같이 살펴볼까요? 과학사를 들춰보면 기존의 학문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을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를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갈릴레이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지동설을 주장했더라면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갈릴레이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저 불온한 이단자에 불과했다. 갈릴레이라는 지금 역사적 인물을 서론에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따라서 답은
5번. 역사적 인물 사례를 제시해서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치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이용해서 신뢰감을 주고 있군 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7번에 1번은 바문단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바문단을 보면은 영국의 시인 밀턴은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이탈리아의 영광이 순식간에 몰락한 결정적 원인은 바로 갈릴레이를 영원하게 침묵하게 만든 탓이라고 했다. 라고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뢰감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실제 했던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독자를 설득하고 있군 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현재 지금 지문을 보면은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과학적 사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글의 앞부분에 독자에게 익숙한 인물의 사례를 들어 관심을 환기하고 있군. 네. 지금 3번과 같은 답은 바로 이전에 저희가 풀었던 6번 문제와 유사하죠? 알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존 스노의 연구가 콜레라 예방에 공헌하였고 현대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군 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다문단을 보면 존 스노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 스노의 연구가 콜레라 예방에 공헌하였고 현대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던 거 맞네요.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단적 발상의 수용을 과학과 현대의학의 경우에 한정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윗글에서는 이단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사회나 조직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마문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적 발상의 수용을 현대의학의 경우에 한정해야겠다라는 반응은 적절치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 8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의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쓰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답은 4번입니다. 지금 4번의 리을, 발상은 어떤 생각을 해내다 또는 그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문에 리을이 있는 문장, 그곳은 고대 문명의 발상이 이루어진 곳이다 에서 발상의 뜻은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만한 일이 처음으로 나타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지요. 그럼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우선 객관식 9번에서부터 12번 문제의 지문은 설명문으로 한옥을 제재로 한옥의 통일 원리를 이용하여 과학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옥과 함께 통일 원리를 소개하며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일 원리의 첫 번째 방식인 거시기후에 맞춰 바람길 내기, 두 번째는 미시기후를 이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 그리고 끝에서는 조상의 슬기로 만들어진 한옥에 대해 요약 및 정리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기억에서부터 미음의 내용 중에서 여름철 안채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답은 우선 2번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다에서부터 라문단까지를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억은 우리나라에는 여름에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 중문을 남쪽 방향으로 만들고 대청은 북쪽에 두어서 여름철 바람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다라, 마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안채의 대청 뒷면에는 열기판한 나무창을 설치하여 여름에는 중문과 대청 뒷창에서 부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겨울에는 창을 닫아서 바람을 막는다 라고 라문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안채의 대청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크고 많은 나무를 대청 가까이 심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흘러드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안채의 대청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대청 근처의 집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리을은 안채의 앞마당에 찬 공기가 머물 수 있도록 지붕에 처마를 많이 돌출시킨다라는데 네, 맞는 말이 되겠죠? 아문단을 살펴보면 앞마당에 돌출된 처마는 앞마당으로 흘러들어온 찬바람을 오래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채의 앞마당에 찬 공기가 머물 수 있도록 지붕에 처마를 많이 돌출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음. 여름철 바람이 중문과 뒷창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담은 되도록 높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담이 높으면 이 역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바람이 중문과 뒷창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담은 낮게 만들어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답을 고르자면 2번이 되겠습니다. 배산임수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문단의 설명이 나와 있으니 지문을 이해했다면 충분히 글의 문맥을 통해 추론했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나머지 오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옥의 바람길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방을 혹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폐쇄적 구조를 고려하여 바람길을 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옥의 바람길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방을 혹겹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3번 한옥은 숲 앞에 지어서 숲의 찬바람이 중문을 지나 앞마당 빠르게 흘러가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옥은 숲 앞에 지으면 숲의 찬바람이 대청을 지나 앞마당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가장 앞에 중문이 있고 그 앞에 앞마당, 그 뒤에 안채, 그 뒤에 대청으로 마지막에는 숲의 이러한 일자형 구조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숲의 참 기운이 나타난다면은 숲에서 대청, 안채, 앞마당, 중문으로 중문의 순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게 돼야 되겠지요.
문제 10번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중문을 지나 앞마당으로 빠르게 흘러가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맞지가 않겠습니다. 4번 여름에 한옥의 안채에 바람이 잘 통하려면 대청과 중문의 방향을 남동향으로 짓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렸죠. 여름에 한옥의 안채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면 중문은 남쪽에 대청은 북쪽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라문단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마지막 5번 한옥은 여름철 바람이 집을 잘 관통해서 그 속을 시원스럽게 훑고 지나가도록 대청의 뒷면 전체를 비워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름철 바람이 집을 잘 관통해서 그 속을 시원스럽게 훑고 지나가도록 대청의 뒷면 전체를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청의 뒷면에 창을 설치하여 겨울에 부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게끔 해야 하죠. 자, 그럼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설명 중에서 이 글에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사용된 것을 모두 올바르게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우선 4번입니다. 4번의 디귿과 미음이 올바른 정답이 되겠어요. 디귿, 어떤 대상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개념을 명제 형식으로 진술해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설명 방법은 정의를 말하는 것 같네요. 친구들, 정의의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네, 사문단을 보면 대류현상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잘 찾았습니다. 미음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일방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진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 방법은 정력창고택의 설명 부분이 남긴 마문단 부분이 되겠어요. 마문단을 살펴보면 정력창고택의 예시를 들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네요. 잘 찾았어요. 나머지들은 오답이 되겠는데 왜 오답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기억의 설명은 분석에 해당합니다.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를 이루고 있는 대상을 그 구성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구성요소, 분석의 특징이죠. 하지만 윗글에서 이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은입니다.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해서 설명하는 방법, 유추에 해당하죠. 윗글에서는 유추가 사용된 부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리을의 설명은 분류에 해당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생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분류에 해당하지만 윗글에서도 분류가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몇몇 친구들이 다문단을 보고 선생님 리을도 맞는 답이 아닌가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요.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기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뒤에 부분 다문단에서 한옥의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를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분류라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구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번 문제의 제시된 선지에서 리을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10번 문제의 제시된 선지에서 정확한 답인 디귿, 미음과 함께 리을이 있는 답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비문학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답은 4번입니다. 4번에서는 한옥을 지을 때 배산임수의 입지 조건을 살피는 일은 바람기를 내고 마당에 찬 공기를 붙잡는 일과 관련이 있겠군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옥을 지을 때 배산임수의 입지 조건을 살피는 일은 미시기후를 이용한 것입니다.
안옥에서 미시기후를 이용하여 마당에 찬 공기를 붙잡는 거죠. 반면 바람기를 내는 것은 거시기후를 이용한 것으로 배산임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오답 성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나에서 사람의 비료 1번은 초고층 주상 복합 건축물과 달리 자연의 원리를 지킨 한옥은 상식과 이치에 따른 건축물이군 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문단에서 보면요, 사람에 비유하여 한옥은 상식과 이치에 따른 건축물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맞는 반응이 되겠어요. 2번입니다. 사랑채와 달리 폐쇄적인 안채는 바람기를 내기 위해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중문과 대청의 방향을 정했군 이라고 하고 있네요. 라를 보면 폐쇄적인 안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문과 대청의 방향을 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대청 뒷면의 나무창을 통해서 여름에 난동풍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겨울에 북석풍은 차단했겠군 이라는 답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라문단을 보면은 대청 뒷면에 나무창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대류 형상으로 앞마당이 비워질 때 대청 뒤 숲에 찬바람이 들어오게 한옥 주변에 나무를 심지 않았군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5번의 답은 사문단을 보면 대류 현상으로 앞마당이 비워질 때 대청 뒤 숲에 찬바람이 들어오게 대청 주변에 나무를 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의 해설 영상을 마치고 다음 13번부터는 영상쌤께 넘기겠습니다. 친구들, 비문학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문학은 문학처럼 독자의 감정과 감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독화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글을 잘 이해했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지문, 긴 지문으로 읽기가 힘들 텐데 조금씩 인내심을 갖고 읽기를 연습한다면 비문학 고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바로 영성쌤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해설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영역입니다. 우리 현대시에서는 총 2개의 시가 메인으로 나왔죠. 그중 첫 번째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프닝 때 현대시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사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분석을 시작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바로 13번과 14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3번과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었어야 하는 문제예요. 13번, 시와 같은 글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감상 방법을 묻는 문제였네요. 딱 봐도 이상한 거. 그렇죠. 4번이었죠.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 없는지 점검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산문글을 확인할 때 점검해야 되는 요소였잖아요. 그쵸? 특히나 시에서는 맞춤법을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죠? 맞습니다. 시적 허용이라는 아주 완벽한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어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 형성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운율 형성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본문에 그 요소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지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2번입니다. 자,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어떤 음운, 단어, 식구, 문장 구조 등등을 반복함으로써 리듬을 형성하는 게 맞는데, 동일한 심상의 반복을 한다고 해서 리듬감이 형성이 될까요? 시각적 심상을 반복하고 청각적 심상을 반복한다고 해서 두둠칫 우리가 막 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우리한테 와닿게 해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리듬감, 운율 형성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고요. 혹시나 해서 4번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4번, 수미 상관이 뭐였지? 그렇죠. 머리, 수, 꼬리, 미 해서 머리와 꼬리가 상관을 이룬다. 머리와 꼬리가
반복되거나 거의 비슷하게 이제 변형되어서 나타난다가 수미상관이었어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돌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수미상관인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는 식구인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반어와 역설 물어보는 학교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다양한 표현법들을 익혔는데 그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은 맞습니다. 자, 찬란하다 플러스 동그라미, 슬픔 마이너스 세모니까 바로 역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역설법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낯선 작품에서 역설법을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쉽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란히 있고 동그라미와 세모가 나란히 있고 상승과 하강이 나란히 있으면 역설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내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소한 일일 거래요. 어라? 여러분, 이 부분도 반어와 역설을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봤던 표현이었을 텐데 그쵸? 이거는 역설이 아니라 반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그대를 생각하는 어떤 유형의 시를 보면 아주 절절하고 깊게 생각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이 즐거운 편지라는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대를 정말 절실하게 정말 사랑하면서 생각을 할 건데 과연 그게 사소한 일일까요? 아니지. 사소한 일에 완전 반비되는 것이었으니까 얘는 반어였어요. 그러니까 정답 바로 1번 나오네요. 자, 나머지 선지서는 어떻게 역설이 형성되었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여러분, 자, 뭔가가 그러니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애매할 수 있어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동그라미와 세모가 확실하게 있으면 그것도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무지개가 어떻게 강철로 돼?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자, 세 번째.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기서는 어떤 역설이 쓰였냐? 자, 이때 사나이는 예수 그리스도야. 동일 인물이죠? 근데 괴로운데 행복하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래. 요게 바로 역설이에요. 아셨죠? 네 번째입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바로 나오죠. 외로워 마이너스 황홀의 플러스 요게 역설 쓰였고요. 그 다음에 5번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자, 결별은 이별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빠빠이 마이너스. 근데 얘가 축복 플러스의 이미지를 건네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역설이에요. 자, 마음 같아서는 각각의 시가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 여러분들 해설 보다가 끌 거죠?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시 꼼꼼하게 같이 공부해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역설법을 기계적으로 찾는 것에 의의를 두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시적 화자의 어조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어조는 뭘 생각하라고 했죠? 말투였어, 말투. 보면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꽃잎이 시들면 너무너무 서운할 거고 너무너무 슬플 거야. 너무너무 슬퍼서 울 건데 나는 그래도 기다릴 거야. 어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절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냉소적인 것, 차가운 거? 아닙니다. 관조적인 것은 약간 한 발짝 떨어지면서 약간 관찰하고 지켜보는 거죠? 관조적 아니고요. 비판하고 있어요. 꽃을? 모란 너무너무 찬양하고 있지. 비극적일 수는 있지만 나는 기다릴 거예요 라는 어떤 의지가 드러나잖아요. 그것보다는 애상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애상이 오죠? 뭔가 센치하다, 뭔가 한스럽고 슬프고 감상이 젖어있고 이런 것들이 애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시입니다.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후포에서 라는 작품인데요. 이 시는 정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수준이죠. 자, 이 시의 주제와 연관 깊은 속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나에게는 너그러워지는 것을 반성하면서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남들에게 관대하고 스스로는 어떤 채찍질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가 바로 주제였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 시와 관련이 없는 속담은 그쵸, 첫 번째, 다 된 농사에 낯들고 덤빈다. 딱 봐도 뭔가 일이 마무리됐어. 근데 뒷북 치는 거죠, 뒷북. 뒷북이 주제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볼게요. 10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 자, 우리 의도와 주제 계속 생각합시다.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자가 주제였어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사람이 누구를 하나 어쩌지 못하는 거야. 특히나 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작정하고 약간 몰래 나쁜 짓 하려면 10사람도 속일 수 있다더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죠. 나머지 3개는 야, 남들 흉볼 시간에 나부터 돌아봐 라는 류의 속담이었던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17번 문제였고요. 서답형 2번입니다.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닌 시어를 위 작품에서 찾았으라 라고 하네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지는 존재. 여러분들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남한테 관대한 게 아니라 남에게는 엄격해, 나 자신한테는 너그러워. 한마디로 마이너스 세모의 의미를 담은 시어를 찾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나온 애들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일 확률이 크죠. 그러면 여기 나올 확률이 큰데요. 볼까?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나한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어때요? 문장 구조가 반복된단 말이야. 그럼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비슷할 확률이 크겠죠. 물론 이제 어떤 시어를 대조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반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과 2년의 주제가 각각 확실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는 존재가 바로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는 존재다 라는 거죠. 정답은 뭐다? 돌이다. 이 문제 또한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던 문제였습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심상과 가장 유사한 심상을 고른 것은, 자, 이것도 시의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었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느냐를 먼저 파악해 보자면 짙푸른 바다처럼 어때? 명확하게 시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장 유사한 심상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특정 메인이 되는 심상이 바로 시각적 심상이어야겠죠. 기억은 어떻습니까? 청각입니다. 니은 어떻습니까? 종소리네. 일단 청각으로 끝나네. 근데 여러분, 청각을 어떻게 표현했어? 종소리는 원래 청각적인 건데 이걸 푸르다고 했잖아요. 그치?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했네.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진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시각 들어갔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되죠. 왜? 메인이 되는 것은 시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향기, 내음새 나오니까 무엇이다? 그렇지, 후각이었고요. 4번 밟아봐, 발목이 막 시려. 어때요? 촉각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어두운 방, 빨간 숯불. 너무나 시각적이죠? 5번 여기까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현대소설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윤은길 작가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주로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수준이 너무 높다고, 낯선 작품이라고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힌트가 2개나 주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학작품에서의 힌트는 보기, 그리고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보기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이런 방향으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세요 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니까 얘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1970년대 한국 소설인가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된대요.
개인주의가 막 들고 있는데요. 팽배한데요.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대요.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고 점차 이제 주변 도시화됨에 따라서 주변부로 밀려난 소시민들의 어떤 삶이 나오죠.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계층의 삶을 다루는 게 이 작품인가 봐요. 그쵸? 자, 이 소설에서는요, 그러한 소외계층의 삶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개인이 당하는 폭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뭔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나오나 보다. 어떤 부조리함을 겪는 소시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나 보다. 이런 거 예측할 수 있겠죠? 앞부분의 줄거리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교사인 나가 등장하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1인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사라는 나름 꽤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형편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왜? 그동안 새빵살이를 전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단칸방 같은데 이제 빌려가지고 이렇게 월세살이 하는 거, 이런 걸 새빵살이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주택가의 집을 장만하고 이 조그맣게 딸린 방에 세를 놓기 시작합니다. 오, 이제 드디어 집주인이 돼서 이제 세를 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뭐 이제 영끌해서 집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세를 놓았을 때 누가 들어왔냐? 권씨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권씨는 아내 그리고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심지어 아내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어요. 자, 권씨는 딱 봐도 아주 궁색한 살림살이, 별것 없는 살림살이들만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은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깨끗하게 닦아놓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런 산업화 시대 1970년대에 뭔가 먹을 게 없고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 번 돈으로 하루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잘 모셔놓는다? 이런 거 뭔가 맞지 않는 그림 같잖아요. 그쵸? 뭔가 사치품, 소모품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 구두는 뭐야? 자존심의 상징이었어요. 왜? 여러분들 끝까지 보면 알겠지만 이 권씨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면서. 그쵸? 네, 이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는데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식인이야, 나는 품격을 지킬 거야 하는 어떤 자존심과 어떤 자부심 같은 거랄까요? 그게 바로 구두였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어쩌다가 이제 권씨는 술에 취해서 집주인인 나한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아주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려고 이제 분양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항의를 하다가 그 정부 정책 항의에 어떤 소동의 주동자로 찍히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이게 1971년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도시 빈민과 억지로 이렇게 영끌해서 그 집의 분양권을 받았던 많은 소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피해자였던 거예요, 권씨는. 자, 그렇게 주동자로 몰려서 징역까지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 속에서도 나는 지식인이야, 품격을 갖출 거야 하면서 아주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권씨가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이 있었으니, 맞습니다. 아내가 셋째를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진통이 심해졌어. 산부인과를 갔는데 딱 봐도 돈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의사가 아주 나쁜 의사였어요. 안 받아줬던 거야. 근데 권씨도 당장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일하는 학교로 찾아와서 아내 수술비 좀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나는요 고민을 하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앞에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었어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권씨,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소외계층이다. 너무 적절하죠? 2번, 어떤 나가 이웃인 권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서 공동체적 유괴감이
하게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여러분들 쌤이 뒷부분 설명하려다가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뒷부분 잘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 멈췄어요. 돈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바로 빌려주지 않았죠. 자, 이 부분은 어떤 개인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의 파괴 이런 것들과 충분히 연관지어서 감상할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 부자라고 했어요? 아니, 나도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다가 겨우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권씨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은 안락한 삶을 누려온 계층 내 궁핍한 소시민들 간의 대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런 쪽에 가깝지 계층 간의 갈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4번과 5번도 쭉쭉쭉 보면 권씨가 부당하게 전가자가 되는 것은 바로 도시와의 이면에서 개인이 억울하게 당하는 폭력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본인의 의지와 능력과 관계없이 빈민층으로 추락해서 나중에 강도짓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것 역시 사회 모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쌤 그러면 이제 나 부분부터 쭉쭉쭉 해설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나 파트입니다. 자, 아무튼 나는 지금 부탁을 받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워. 근데 이 사람이 하루 벌어서 겨우겨우 끼니를 연명하는 아주 힘든 사람인데 아니 간간히 뭐 출판사 번역일하고 노가다 하는 사람이 언제 돈 빌려주면 언제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긴 해. 근데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그냥 피해버리자 하고 거절을 하죠. 어떻게?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좀 어렵고요. 대신에 그 의사한테 전화해서 내 신분 대고 보증 정도는 서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거절을 한 거죠. 자, 내 대답이 지나치게 늘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권씨도 눈치를 챘겠죠. 거절하겠구나. 자,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걸 다 눈치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발요 이런 워딩을 쓰는 대신에 어떻게 얼굴에 진담을 훔치는 대신에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바지가랑에다 이렇게 문대고 이제 다른 쪽 발도 다시 바지가랑에다 이렇게 문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구두를 이렇게 닦는 거죠. 이런 행동 체크하시고요.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자, 이 사람의 별명은 썰면이에요. 왜냐면 입술이 썰면 2접시는 나오겠다 할 만큼 입술이 두꺼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뭔가 움실 하더니 욕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뭔가 원망할 줄 알았는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러고 겨우 인사말이 나오더니 이제 휘적 걷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다가 돌아서면서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지? 정말 자존심을 다 이제 내 던지면서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거절당한 데에 대한 어떤 굉장한 당혹스러움, 어떤 자존심이 상한, 난처함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걸 수습하고자 나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하고 뭔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나는 그의 뒷모습이 굉장히 뭔가 처절하게 비쳤다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기업부터 지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나 파트에서는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 기억 볼까요? 책임이 따른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대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저 사람 나한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인물의 계산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게 맞죠? 리은 볼게요.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어? 수습이 부탁을 거절당해서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한 발언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읍은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잠깐 유보합시다. 디귿과 리을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 일단 나 파트에서는 이번에 중간까지 해결했어요. 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강도가 나오네? 근데 내가 강도를 안심시켰대. 근데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 아니 뭐 누군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나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거 감 오죠? 이거 누구였어? 권씨였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구할 곳이 없어지자 강도짓이라도 해서 이제 돈을 마련해 보려고 어떤 자신의 어떤 뭐랄까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이런 신념을 저버린 그런 장면이죠. 자, 이 내가 어떻게든 안심을 시키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아유,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죠. 가령 뭐 이렇게 식구 중에 누가 몹시 아프다거나 뭐 아니면 빚에 몰렸다거나 뭐 이런 게 있죠. 하니까 강도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찬 거지. 왜? 헉, 저 자식 내 정체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아주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대요. 자, 아주 술 냄새가 확 풍겼고요. 자, 그가 허둥지둥 막 끌어안고 나가는 것은 돈이다? 아니,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겠지? 라고 내가 권씨의 모습을 보면서 추측하지요. 여러분들, 1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이구나 라는 거 이미 캐치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애동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하게 만들기커녕 뭔가 낭패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는 어렵다고 외로우란 법은 꼭 없어요. 누가 합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줬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러면서 열심히 달래보거든요. 네, 여기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이 나는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또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자기도 이제 아이의 아빠이고, 특히나 그 어린 것들을 보면서 느꼈을 그런 그 권씨의 착잡함,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너무 같은 아빠로서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무리를 해서 병원비를 마련을 해서 이제 몰래 내주거든요. 빌려주거든요. 근데 권씨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근데 이 권씨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개수정마! 그딴 이웃은 없어. 난 똑똑히 봤어. 이러면서 좀 소통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자,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대요. 여러분들, 이 사람 강도짓을 하려고 술을 진짜 먹고 들어왔는데 강도짓을 뭐 평소에 해본 적이 있었어야지. 되게 어설프게 굴어요. 아니, 어떻게 누가 강도짓 하는데 현관에 구두 고이 벗어가지고 막 올라오고 그럽니까? 다시 그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대요. 나는 그 구두를 보기 위해서 전등을 켜고 싶은 어떤 충동이 들었대. 그렇지만 또 참았대. 왜? 그걸 내가 알아보면 권씨가 나 들켰어 이렇게 될까봐. 그쵸? 자, 그는 또 부주의하게도 식칼을 들고 왔었는데 자기의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고 엄격거리 자기가 원래 잠을 자던 그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그를 배려한답시고 대문은 저쪽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나 진짜 정치 들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권씨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라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할게요. 자, 비읍은 문간방으로 들어가는 것에 방해받아서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발언이다? 아니지.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나를 막아? 이게 아니라 나 강도 아닌 거 들켰구나. 나 가짜 강도인 거 들켰구나. 나 권신 거 들켰구나.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음에 대한 자존심 어떤 데미지인 거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아니 근데 왜 1번이 맞다고 해놓고 체크를 해놨어? 미안해요. 이렇게. 자, 디귿과 리을은 강도로서 굉장히 어설픈 권씨의 행동이 드러나 있던 부분 맞죠? 자, 미음과 같은 의도는 뭐였어요? 내가 이 사람을 나름대로 모른 척 해주고 싶긴 했는데 그가 너무 어설프게 구니까 배려한답시고 모르는 척 대문은 저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의도는 좋았으나 뭔가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걸 후회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기는 해요. 자, 시옷도 뒷부분에 나오니까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대요. 어라? 행방불명이 됐구나. 어떡하면 좋아? 자,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졸렬했던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았대. 아, 그래서 결국 나는 미음과 같이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뭔가 강도로서 대하려고 노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 지읒도 쭉 보면 보세요. 아까 쌤이 돈 대신 내줬다 그랬잖아. 이 나는 결국은 말이에요.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기쁘게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거고 그렇게 대한 건데 좀 방법적으로는 권 씨한테 맞지 않는 방법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21번 해결했어요. 정답 몇 번이었다고요?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나부터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방금 나라다 보았죠. 문제의 의도는 뭐였어요? 이 작품의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정답을 하나 품고 들어가야 돼.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 나온 것을 정답으로 찍어야겠죠. 그게 몇 번이었어요? 5번이었습니다. 자, 인물 간 대화를 통해서 내적 갈등이 드러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직접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와 관찰을 이제 서술하고 있었고요. 자, 비유적 표현과 객관적인 외향묘사. 여기는 왜 틀렸는지 쌤이 바로 뒤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는 주인공 누구? 권 씨의 뇌명신임까지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니죠. 1인칭 관찰자는 어디까지나 관찰하고 추측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서술자는 어떤 특정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는 중요한 소재가 구두였어요. 우리 서술한 부분에 좀 관련 서술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 아까 그 구두, 바지가랑이 이렇게 뒤에다가 문지르는 그 행위, 자존심 회복하기 위한 행위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구두와 관련된 행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 씨가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어설프게 강도짓 하고 있을 때 나는 구두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었어. 하지만 참았어. 자, 왜냐? 이 구두는 말이에요. 자존심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서 내가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볼 걸 이러면서 후회를 한 거죠. 무슨 말이야? 그동안 권 씨는 구두를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잘 갈고 닦았단 말이죠. 그게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짓을 할 때 구두가 뭔가 흙으로 막 뒤덮여져 있거나 했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뭔가 삶을 포기했겠구나 이런 마음 상태를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두 좀 볼 걸 이렇게 나가 후회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5번이 적절한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쌤이 3번이 왜 틀렸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할 건데요. 외향묘사 있고요. 비유적 표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라는 게 틀렸어요. 볼게요. 권 씨가 나에게서 돈 빌려달라는 그 부탁에 대한 거절을 듣고 나서요.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하면서 되게 처절하게 걸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냐?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던 아주 조그만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내 눈에 그는 비쳤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게 아니고요. 근데 물론 비유적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어디 나와 있냐? 내 호주머니 촌지를 밀어넣던 어떤 학부형 같이 직유법이긴 하죠. 오케이? 외향묘사도 전반적으로 나와 있긴 하고요. 아무튼 객관적이다.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문제예요. 20번입니다. 20번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요.
A와 같은 심리 제시 방법이 사용된 것은 여기 제시문이 이제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A가 어느 부분이었어요? 우리 얼굴에 진땀을 훔치는 대신에 오른발 들어서 이제 바지 닦고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자존심 회복하고 싶었던 거구나, 자존심에 상처 입었구나 라는 인물의 심리를 판단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심리 제시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간접적 심리 제시 방법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직접이고 하나는 간접입니다. 직접은요,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텔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야? 자, 내가 얘 심리 어떻다 이렇게 직접 얘기해줄게, 얘 성격 어떻다 하고 직접 얘기해줄게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서술자가. 자, 그러면 간접적 제시 방법은 뭐냐? 야, 내가 말해주기보다는 너네한테 보여줄게. 너네가 보고 판단해? 누가 보고 판단? 독자가 보고 판단. 자, 이걸 우리는 쇼잉 기법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어떤 장면, 인물의 대사 혹은 행동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이 인물의 심리 이런 것 같은데, 얘 이런 성격인 것 같은데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게 바로 간접적 제시 방법입니다. 우리 요게 나타난 걸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말이에요 하면서 1인칭의 시점에서 내 심리가 드러났어. 그럼 이거 직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인칭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봐봐, 소년감이 이 어린 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가 새롭게 괘씸했다라고 하네. 어떤 인물의 심정을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주네. 그쵸?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낄게요. 자, 세 번째, 학생들은 그 교사를 신뢰했대.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뢰하는 유일한 교사였대. 이것도 뭐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여기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3인칭일 확률이 크고 학생들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직접이니까 패스할게요. 자,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원망도 있을 수 없었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이겠죠. 자,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나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빨간 셔츠가 아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자, 어떤 장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맥락상 뭔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난감한 심리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사와 외양 묘사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죠? 요게 바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학년 해설 영상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